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재벌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권순우 기자의 얼렁뚱땅 기업사. 얼렁뚱땅. 예, 얼렁뚱땅.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예, 최근에 그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별세를 한 이후에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환원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네. 그러더니 갑자기 나의 큰 바람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미 많이 자유로워진 걸로 알고 좀 있는데. 자유로워진 분이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거고 네. 계열 분리를 허용해달라. 아, 네. 이분이 예전에 효성 지분을 다 팔았던 분인데 그쵸. 무슨 계열 분리를 한다는 건가라는 부분들도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의 역사를 그게 뭐 옛날 얘기는 아니고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효성그룹의 시작을 보면은 네. 효성그룹의 초대 회장은 조홍재 회장입니다. 조홍재 회장하고 LG그룹의 구인혜 회장하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이 세 분이 그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뭐 유명하죠. 네. 그 재벌이 나오는 초등학교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도 한 그루 이게 심었고 이게 기도를 하면 재벌이 될 수 있다. 아, 저거 뭐 관광 코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관광 코스 아주 끝내주는 코스가 있었죠. 그래서 요런 되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과 그 조홍재 회장은 동업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물산을 만들었다가 네. 뭐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면서 뭐 사실은 뭐 거기에 삼성물산이 내 건데 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네. 결국은 나와가지고 이제 삼성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빛나는 별이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효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성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리고 예전에 칠성사이다의 그 칠성이랑은 좀 다르죠. 그거는 저 다른 성이죠. 효성그룹의 가계도를 보면은 조홍재 회장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네.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이 있고 한국타이어그룹의 조양래 회장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조홍래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성래 회장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효성그룹의 회장 조현준 회장이 있고 셋째가 조현상 지금 현재 부회장 그쵸. HS 효성을 맡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래 회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조현식 지금은 물러나 있고요. 조현범 여기는 이제 한국타이어 회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갈등이 있죠. 아, 여기도 심하죠. 오래됐죠. 여기도 이제 만만치 않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주인공은 이 조현문 전 부사장입니다. 조현문 변호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대학 서울대를 다녔어요. 오, 공부 잘했네요. 재학 시절에 신해철 가수 신해철과 무한궤도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와, 네. 네. 그대에게 그쵸. 빠라바라바밤빰 빠라바밤빠밤 응원가. 네. 네. 그 대학가요제 1위를 했을 때 키보드 담당이었습니다. 아. 같이 이게 무한궤도 옛날 사진을 보면은 고 네. 신해철 씨가 이렇게 있고 조현문 변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졸업한 이후에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를 하다가 네. 1999년 효성그룹에 입사를 해서 중공업 부문을 맡았습니다. 근데 다니는 동안 형의 불법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 이거 뭐 계열사 동원해가지고 계열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 산 다음에 거기에 회사를 입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그쵸. 뭐 그랬던 사건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룹의 계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매 비리 같은 게 좀 있었다. 아. 아는 사람한테 비싸게 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서 이제 비자금 조성하고 뭐 이런 문제를 회사 감사를 하다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형이 기업 경영에 몰입한다면 나는 평생 형 곁을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고 네. 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에게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조성래 회장한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이 모두 감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형 자리가 탐나서 그러는 거라면 떠나라. 아. 그래서 파문 선언을 당했습니다. 야. 그리고서 2013년에 효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그룹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예술가 기질이 있는 네. 아들이 미국에서 법을 공부해서 재벌가의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좀 독특하네요. 예, 그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벌가에는 뭐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횡행했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온 아들이 왔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가족들이 다 감옥 갈 문제다 싶어서 내부 고발을 했더니 그거를 뭐 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뭐 아버지는 그럴 거면은 집을 떠나라 그러고 결국은 이제 그 지분을 다 팔고 회사를 떠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이게 크게 이슈가 좀 됐었죠. 그렇죠. 그때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2013년에 효성그룹이 국세청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조성래 회장 등을 고발을 했는데 네. 이 시점이 참 묘한 게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은 이 조양래 회장, 그러니까 둘째죠. 조성래 회장의 동생 조양래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사장이 있어요. 지금의 조현범 회장이죠. 그렇죠. 여기에 와이프가 MB 딸입니다.
그쵸. 사돈 집안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MB 당시에 정경련 회장을 조성래 회장이 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면서 효성그룹이 그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네. 그게 MB의 수혜를 입은 게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서 정권이 바뀌고서 갑자기 효성그룹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뭐 대대적인 탈세 혐의의 수사를 했었고 네. 그래갖고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1조 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었다. 아. 그리고 뭐 해외법인을 파산을 안 시키려고 뭐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또 이제 아트펀드가 뭐냐면은 네. 그 당시에 미술품 투자가 좀 유행을 했었어요. 아, 한때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미술품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팔면 이게 돈이 된다. 네. 그랬는데 그때 회사 돈으로 아트펀드에 출자를 했는데 네. 그 조현준 회장이 가지고 있던 미술품을 아트펀드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고가에. 아. 그러니까 자기 미술품을 파는데 네. 회사가 비싸게 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의혹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옛날에 많이 쓰던 수법인데 그건 MB도 한번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회사에다가 측근이나 지인들을 고용을 한 것으로 꾸며가지고 네. 급여를 준 셈 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 아.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발이 되면서 네. 당시에 이제 조성래 회장도 수사를 받았고 조현문 변호사도 소환이 됐었고 조현주 사장도 그때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난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건인데 네네. 그럼 이게 그때 당시에 뭐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거냐라고는 생각도 있지만 그때 떠난 아들이 떠오르는 거죠. 조현문 부사장이 지적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거를 국세청이나 검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쵸. 그러면서 혹시 고발한 거 아니야? 네. 제보한 거 아니야? 요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조현문 변호사는 결국 2014년도에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트리니티는 조현준 회장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동진은 조현상 부회장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를 개인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여기 있는 대표이사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그때 그 조현문 변호사가 얘기한 게 맞았나 보다. 회사 내에 비리가 있었고 그걸 회사에서 정말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제보를 했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상한 흙탕물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데 네. 그때 시점에 조현문 변호사의 배우자가 네. 사내 외도를 한다. 뭔가 좀 이상한 소문이 좀 나고 네. 그리고 조현문 변호사가 내부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 아. 요런 기사도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조현문 변호사 쪽에서는 이거 둘 다 효성그룹에서 꾸민 얘기다.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꾸민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런 정보를 흘렸다라고 의심되는 효성그룹 임원과 네. 그 기사를 썼던 인터넷 언론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서 그 이후에 트리니티와 신동지를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술가 기질이 있는 법조인 출신 재벌 2세가 가문의 비리를 바로잡고자 했다가 쫓겨났고 재벌은 언론을 동원해서 매장을 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약간 좀 튀는 아들을 매장시킨 그런 사건처럼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거죠. 이후에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 벌어져요. 네. 2017년에 조현준 회장이 동생 조현문 변호사를 네. 공갈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공갈 및 강요 미수요? 예, 그러면서 그 조현문 변호사가 이전에 폭로를 하거나 네. 아니면 거기서 뭔가 검찰에 제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건들이 네. 자기 주식을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우리 내부 정보를 폭로하겠다면서 가족을 협박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 네. 근데 요 비슷한 시점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은 네. 2017년에 배우조선의 3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쵸. 요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때 브로커의 박수환 대표라는 홍보대행사 사장님이 등장을 하는데 네. 홍보대행사 사장이 조선일보 주필과 대우조선의 경영진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뇌물을 주고 네. 그래서 그 비자금으로 뇌물을 주면서 그럼 뭐 대우조선 문제 없다 이런 기사를 쓰도록 했다. 이런 사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건을 수사를 하던 검찰이 박수환 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또 적용을 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이제 법조 브로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법조 브로커를 했던 게 어떤 건인가를 봤더니 박수환 전 대표가 우리가 이름도 이제는 조금 낯설어진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굉장히 주요 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현문 변호사와 연결을 시켜줬다. 아, 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환 대표가 소송 및 홍보 자문 역할로 10억 원을 받고 네. 요거를 요 사건 비싸게 주식을 사주지 않으면 요걸 잘 해결하면 성공 보수로 1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라는 거죠. 뭔가 네. 이렇게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가족을 협박해가지고 내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사건 아니냐.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한 가족의 입장에서 형이 야 이건 우리 가족이 위협받아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 네. 요런 사건으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완전 달라지네요. 예, 그리고서 그 사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조현준 회장 쪽의 주장이고 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013년에 갑자기 동생이 찾아와서 회사 떠났잖아요. 네. 떠나면서 내가 효성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달라. 떠났는데 그렇게 압박을 했었고 그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가방 5개에 꽉 차 있는 형의 비리자료를 서초동에 들고 갈 것이다. 아, 서초동에 간다. 서초동은 검찰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현문 변호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박수환 대표가 조현문 회장을 만나서 배우자 찌라시로 조현문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 사과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 네. 지금 남아있는 효성 지분을 시민단체에 넘겨서 네. 시민단체에 넘긴다는 건 그 시민단체가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에 참여를 해서 비리를 조사받도록 할 것이다. 그러고 해서 협박을 했더니 거기에 반응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효성계열사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현문 변호사 쪽 의견은 달라요. 이게 자기네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구세청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요거를 슬금슬금 엮어가지고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신동진과 트리니티 대표를 고발했던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효성가에서 나를 엎어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라고 조현문 변호사 쪽은 주장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뭔 얘기가 나오면 부모를 찾아가서 조성래 회장 내외를 찾아가서 네. 당신들은 나한테 부모라고 할 자격이 없다. 형을 평생 괴롭히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거고 네. 검찰 수사 결과에서 나왔던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수환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이 짰던 시나리오. 네. 그 시나리오에는 이번 미팅의 목표는 M을 제압하는 것이다. M은 엄마. 네. 마더. 모친의 M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될 만한 단어 메시지를 충격적으로 던져야 된다. 네.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야 되냐? 엄마를 공략해라. 그러면서 이 여자는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표독스럽고 악에 가득 찬 독사 같은 사람이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슬픈 일은 그 사악한 독사의 뱃속에서 나왔던 것이다. 너무 자극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런 얘기를 통해서 엄마를 압박하고서 이거를 진행하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하고 결국 2016년에 출국을 했다. 네. 요런 사건으로 좀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조현준 회장이 네. 조현문 변호사를 공갈, 강요 요 혐의로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서 조현문 변호사는 출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소 중지가 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결과는 하나둘씩 나오는데 거기에 뭐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고 네. 조현준 회장과 조성래 회장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조현준 회장이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성래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이제 상속 문제가 생겼죠. 그쵸. 근데 거기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은 형제 간에 화해를 해라 라고 당부를 하면서 둘째 그렇게 막 부모를 협박하고 뭐 그런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류분이라고 하면 엄마 반 나머지 n분의 1 그의 유류분 이상으로 재산을 물려줘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핏줄은 네. 형제는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가 담긴 유언장이었고요. 네. 그리고서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왜 이런 의도를 담았는지는 불명확한데 상속세를 마련하면 네.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개된 얘기는 아닙니다. 말로만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이런 거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상가가 꾸려질 때 네. 유족 명단에는 유가족들은 그 조현문 변호사의 이름을 제외를 했어요. 맞아요. 빈소를 취재했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조현문 변호사의 이름은 없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서 뭐 거기 잠깐 앉아 있다가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나갔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전히 감정의 골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유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조현문 부사장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은 사회에 다 환원할 것이다. 네. 근데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유족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한 1,000억 정도 되는 상속 재산이 있는데 네. 절반 정도는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현문 변호사는 아니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욕심 없다. 사회에다가 좋은 일 할 건데 상속세 내면은 절반은 세금으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을 더 큰 돈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기부를 할 건데 거기에 가족들이 동의를 해줬으면 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야 우리 이 정도 쌓았으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냐. 우리 그만 싸우고 갈라서자. 깔끔하게 갈라서자. 이게 아버지의 유언 아니냐. 그러니까 계열 분리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보면은 뭔가 굉장히 좀 리즈너블한 네. 그런 제안이고 뭔가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4년에 효성 지분을 팔았을 때 1,300억 원 정도를 매각을 했고요. 예. 1,000억 원 중에 절반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지분을 보면은 동융실업 80%, 더클래스 효성, 신동진, 효성 TNS, 트리니티, 효성 도요타 여기는 소수 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형과 동생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쵸. 동융실업 지분은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열 분리를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동융실업에 대해서는 10%는 형 조현준 회장이 가지고 있고 네. 10%는 조현삼 부회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동융실업을 가지고 있는 형이랑 동생 지분을 나한테 팔고 네.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효성 계열사 지분은 당신들이 사면 그런 계열 분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융실업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예전에는 뭐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그랬던 회사인데 네. 여기가 효제동 효제초등학교 그 종로구역에서 올라가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꽤 넓은 부지인데 네. 요 땅과 거기 있는 뭐 한 2, 3층짜리 건물 정도를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네. 그걸 다 밀어버리고 지금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 거기에 오피스로 바꿨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그 땅을 팔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부지입니다. 효제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을 짓고 있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서울 중심가 사대문 안쪽에 네. 있는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부지보다 훨씬 넓죠. 알짠데 저기. 예,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 팔아서 네. 동융실업에는 지금 한 1,400억 원 정도의 단기금융 상품이니까 그냥 돈만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냥 돈을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되면은 형과 동생한테 10%씩 나눠줘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조현준 회장이 고소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공갈하고 강요인데 네. 공갈은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친족 상도례가 얼마 전에 그 박세리, 박수홍 네.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돼서 헌재에서 좀 야 이거 좀 법 좀 고쳐라 그쵸. 라고 나왔던 얘기 있죠.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박세리 씨도 아버지가 하도 돈을 뜯어가니까 이거를 좀 고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친족 상도례 때문에 안 돼서 결국은 자기가 고소를 안 하고 재단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쵸. 박수홍 씨 같은 경우도 막 하도 가족들이 뜯어가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한데 이 친족 상도례가 걸린 게 있고 여기에 또 친고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거는 인지하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혐의 없음이 나왔고 네. 근데 강요미수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에도 해당이 안 되고 친고죄 고소 기관들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네. 양형에는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뭐냐면 조현문 변호사는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본의 관점만 보면은 현금만 있는 동융실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좀 유리한 상황이고 네. 여기에 나머지 계열사들 더클래스 효성, 신동진 뭐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고서 계열 분리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만 싸웁시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이제 효성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효성의 사정은 일단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그렇겠죠. 네,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나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사달라는 얘기가 네. 지금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가족끼리 싸울 필요 있냐? 네. 우리 따로 살면서 그냥 서로 싸우지 말자 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예전에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사달라고 했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 우리 갈라서자 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계열사 주식 팔 테니까 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융실업 주식 주세요 하는 거에서 네. 얼마에 가져가고 얼마에 받아올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 상황에서 우리 화해하고 우리 깔끔하게 좀 갈라섭시다 라는 걸로 보이겠지만 네. 실질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럼 얼마로 나눌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대해서 효성그룹은 답을 안 하니까 아니 화해를 하자 그러는데 왜 답을 안 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유언이
화해하라는 건데 왜 화해를 안 해? 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돈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효성에서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갖고 왜 답을 안 하느냐를 취재해보니까 이런 네.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단으로 환원을 한다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아, 그쵸. 그러니까 재단으로 환원을 했는데 재단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그 재단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서 자기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어치 주식을 거기다가 기부를 하느니 그럼 우리의 적군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 내게 해서 500억만 나가는 게 차라리 자기들한테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도 슬금슬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성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냥 거기 제가 좀 여기저기서 알아본 얘기에서 차라리 송속세를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유언에서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상속증여세 선납주권 5천억 정도를 내려면 5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충족할 경우에는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네. 그러면은 상속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효성그룹의 꼼수도 약간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 뭐 누구 좋으라고 제 상속세 깎아줘. 네. 그 상속세 안 깎고서 혹시 제 500억 없어서 그런 거면은 아버지 유언대로 선납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 선납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있다라는 게 효성을 둘러싼 요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 싸움이 처음에는 진짜 멋진 정의의 사도 이야기처럼 가다가 네. 재벌가의 개싸움 얘기로 갔다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제들이 화목하게 화해를 하는 네. 그런 분위기로 갔다가 그 안에도 이렇게 복잡한 돈 얘기가 숨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누구 편이냐라는 것에 대한 시각으로 보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프레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현준 변호사에 대해서 저 사람 사실 돈 뜯어내려고 그랬던 패류는 나야 라고 보이게끔 하고 싶은 게 효성그룹의 사정인 거고 그쵸. 조현문 변호사는 내가 비리 폭로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나를 못 사게 굴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좀 계열 분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지 이렇게 자신들의 못된 짓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남은 이 재산까지도 사회 환원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저 나쁜 놈들이라고 네.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조현문 변호사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좀 한 발 떨어져서 이 싸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을 이 사람 얘기가 맞나 저 사람 얘기가 맞나가 아니라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보면은 아까 동융실업이니 더클래스 효성이니 뭐 효성도요다 우리 이런 이름 별로 들어본 적 없죠. 그쵸. 효성그룹은 스판덱스 세계 1위, 타이어 코드 세계 1위, 전력기계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런 회사가 잘 되면 주주들도 주가도 오르고 돈 많이 벌어갖고 배당도 하고 직원도 월급도 많이 주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그게 기업가예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들 이름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에요. 그쵸. 이게 뭐냐? 왜 저런 기업들을 데리고 있냐라고 본다면은 예전에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주주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를 팔거나 계열 분리를 해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거대한 기업들이 움직일 때는 뭔가 그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앞으로 임원들 출장 갈 때는 어떤 여행사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쵸. 보면 삼성, 현대차, LG 다 각각의 여행사를 갖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런 이유일 수도 예, 있겠네요. 근데 그 여행사를 아니 우리가 워낙 일감이 많으니까 우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계열사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주주의 개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인 돈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좀 커지면 그 주식 팔아가지고 상속재산 땡기고 뭐 이런 게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재벌가에선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진짜 일반적으로 다른 여행사를 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더 먹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뭐 이익을 주고 통행료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데다. 잘한다. 네. 돈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우리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규제로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뭔가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 그러면 이익을 몰아줘야 되는데 이익을 몰아준 게 아니에요. 네. 정상적인 비즈니스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제가 헷갈리지 않는 기준을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오. 사장님이 네. 사장으로서 일했을 때 안 잘릴 만한 일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효성가의 네. 전문 경영인이야. 네. 근데 내가 여행사를 내 돈으로 차려가지고 네. 효성에서 있는 출장을 다 그 여행사로 염가에 모셔. 아, 네.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볼펜을 내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네. 내 지인 회사로 다 그걸 갖다 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CEO 날라가죠. 그냥 날아가죠. 네.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조현준 회장이나 조현상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조금만 계열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뭐 80%, 10%, 10%왜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 형 혼자 다 먹기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계열사는 내가 80 먹고 10은 너네 먹어. 그럼 다른 계열사는 네가 80 먹고 10 네가 먹어. 얼마 전에 경제개혁연대에서 고발했던 어떤 회사도 네. 뭐 더클래스 효성 밑에 있는 그 회사도 효성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조현상 회장 지분이 100% 있는 거의 계열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심플해요. 대주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대주주로서 네. 주주총회를 통해서 혹은 대리인인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CEO로서 할 수 있는 일은 CEO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CEO로서 우리 회사의 일감을 내 회사로 몰아주시오. 이거를 내가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CEO는 잘못한 겁니다. 그쵸. 근데 대주주야. 근데 내가 주주인데 내 회사랑 좀 거래를 해갖고 일감 좀 몰아주죠. 그러면 그 CEO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아니요. 경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네. 그 회사에 딸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생겨나는 재산 갈등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대주주 일가 비주력 계열사를 팔거나 계열 분리를 해서 아예 다른 회사로 만들어라. 이해상충이 생겨나는 요인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몰아줘라. 네. 아니면 손해를 떠안아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거래관계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 거버넌스 문제는 결국은 그 가문 입장에서도 가족 간의 싸움, 개싸움, 폭로전, 그 폭로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서로 검찰 수사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 효성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네. 그 문제는 여전히 계열별로 너무나 많은 계열사들을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니 피보다 진한 돈, 아니 피 묻은 돈 문제 같은데요. 싸우려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회사 돈은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